안녕하세요, 글물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 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이 지르르한 아기의 오른뺨에 고무젖꼭지가 달라붙어 있다. 입은 해벌어졌고 손은 고양이 모양 봉제 인형을 움켜쥐었고 속눈썹은 들렸다 내려앉기를 반복한다. 2살배기 자크 클라인은 한밤중에 깨 바동거리면서 빽빽 보츠에 부모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밉살스러운 또래 아기들과는 달랐다. 카롤린과 프랑시스는 이런 자크를 이따금 유심히 관찰했다. 눈꺼풀 밑에서 안구가 저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야? 아빠 프랑시스가 물었다. 그럼 꿈을 꾸니까 그렇지. 전문가인 엄마 카롤린이 대답했다. 아직 세상 구경도 못한 1~2살짜리가 무슨 꿈을 꾼단 말이야? 전생의 기억이나 내생에 예정된 운명이겠지. 농담이지? 그야말로 불가사인데 태아도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 적어도 자기 방과 유모차, 장난감 인형 같은 꿈만 꾸는 건 아니야. 자크 클라인은 밤 9시에 재우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내쳐 자고 일어나서는 엄마, 아빠, 자크 코 잤어 하고 기분 좋게 옹알거렸다. 검은 머리털이 탐스러운 아기는 귀엽고 부침성이 좋았다. 아기 자크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왕성했으며 수영을 잘해 시립 수영장에 유아풀장을 휘젓고 다녔다. 자크의 2번째 생일날, 카롤린은 깊이 잠이 든 아들 곁에서 우연히 에드거 앨런 포의 글을 접했다.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흐릿한 시야에서 영혼의 틈들을 포착한 그는 깨어나는 순간 위대한 비밀의 문턱에 잠시 머물다 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전율한다. 이 순간 그녀는 지금까지 알려진 잠의 세계를 확장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아들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글귀를 곱씹어 읽었다. 의미를 새기며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어 내려가던 그녀는 불현듯 암호 같은 메시지를 담은 이 글이 자신을 손짓해 부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에드거 앨런 포가 할 일을 일러주기 위해 시간을 뛰어넘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2줄로 나란히 박힌 아가리가 물속에서 튀어나와 아직은 천으로 덮여있는 살을 물어뜯는다. 희어 멀뚱한 눈을 크게 뜨면서 몸을 버둥대보지만 굳게 맞물린 아가리의 위력은 커질 뿐이다. 순식간에 피가 튀고 비명이 터지는 사이 교향곡이 울려 퍼지며 벽을 뒤흔든다. 부모가 거실에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공포영화 조스를 보는 사이 잠있게 거실로 나온 자크는 소파 뒤에서 몰래 영화를 보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4살배기 아이는 마지막으로 남은 주인공 남자가 기울어진 배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수중 괴물의 거대한 입속으로 떨어지는 장면에서 깍 하고 괴성을 질렀다. 비명소리에 놀란 부모가 자크를 다시 침대에 데려다 눕혔지만 이 할리우드 영화는 아이의 무의식 깊은 곳을 건드려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 후로 아이는 절대 수영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물이 무서워 호수나 강가, 바닷가 근처에만 가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싫다고 했다. 무시무시한 아가리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다 튀어올라 사지를 갈갈이 찢어놓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며 벌벌 떨었다. 자크는 수시로 악몽을 꾸다 깨곤 했다. 꿈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나쁜 상어가 쫓아와 내 다리를 뜯어먹어요. 겁에 질린 자크가 자신을 달래러 들어온 아빠를 붙잡고 말했다. 엄마는 밤늦도록 직장에 있었다. 매샹, 나쁘다라는 말은 매슈, 머리채에서 나온 말이야.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혼을 내줘야 한다는 뜻이 되는 셈이지. 그런데 물고기는 털이 없으니까 나쁠 수가 없지. 아이가 어원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자 아빠는 보다 쉬운 설명 방법을 찾았다. 나쁜 동물은 없어. 단지 배고픈 동물과 이미 먹이를 먹어 배가 부른 동물이 있을 뿐이야. 네가 닭을 먹는다고 나쁜 사람이 되니? 닭은 착해요. 사람을 잡아먹지 않잖아요.
사실은 상어도 사람을 잡아먹지 않아. 사람은 물고기나 물개로 착각해서 실수로 공격하는 것뿐이야. 사람 살을 삼켰다가도 맛을 보고는 금방 뱉어버려. 네가 음식이 싫으면 뱉는 것처럼. 우리가 착하지 않다고 해서요? 사람을 먹는 동물은 딱 하나, 범고래밖에 없어. 아주 커다란 돌고래지. 보통 돌고래는요? 보통 돌고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 그럴 수 있을 만큼 턱과 이빨이 세지 않거든. 그러니까 돌고래는 착한 게 아니라 장비가 없는 거야. 상어는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근시라서 그런 거고. 아이는 아빠의 반어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쨌든 난 상어한테 잡아먹히기 싫어요. 자크는 불퉁한 얼굴로 고집을 부렸다. 상어가 500종이나 되는데 사람한테 위험한 건 딱 5종뿐이야. 매년 1000만 마리의 상어가 사람 손에 죽는데 사람이 상어한테 공격을 받아 죽는 사고는 10건에 불과해. 먹이 사슬의 꼭지점에 있는 상어를 없애면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될 거야. 그러면 해파리 같은 다른 수중 생물들이 번식할지도 몰라. 난 상어가 싫어요. 해마다 상어의 공격으로 죽는 사람보다 떨어진 야자 열매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아니? 프랑시스는 어린애한테 지나치게 진지한 얘기를 했다고 반성하며 아들의 덥수룩한 검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얘기를 들어봐. 그가 말했다. 너랑 아빠랑 배에 큰 범선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봐. 그걸 타고 같이 멋진 섬에 도착하는 거야. 상어도 범고래도 없는 섬에 말이야. 아주 특별한 섬이지. 네 섬이거든. 모래 빛깔이 희지도 노랗지도 않고 붉은색이라서 한눈에 알 수 있어. 정말로 특이해. 섬에 야자나무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묵직한 열매를 툭 떨어뜨리지. 먹어도 돼요? 자, 어서 먹어보자. 입에서 살살 녹네. 다른 보물도 아주 많아. 특히 갖가지 색깔의 예쁜 조개가 널려있지. 유난히 특이하게 생긴 조개가 하나 있는데 이 조개는 네 고민을 뭐든 해결해 줄 수 있어. 자크는 얘기를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이날 이후 프랑시스 클라인은 원정 경기를 다녀올 때마다 잊지 않고 오색 영롱한 조개들을 아들에게 갖다 주었다. 큰 총알고둥, 가리비, 무늬무륵, 굵은 실꾸리 고둥, 거거, 자크의 침대 머리맡 선반에 보석처럼 조개가 하나둘씩 늘어났다. 붉은 모래섬과 신비로운 조개들 얘기를 듣다 보면 자크는 어느새 눈이 감기고 긴장이 풀어졌다. 당시에는 엄마가 비밀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다. 하지만 아무리 귀가가 늦어도 그녀는 꼭 아들 곁에 와서 인면 과정을 마무리해주곤 했다. 그녀는 자크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남편이 시작한 얘기를 끝마쳤다. 예쁜 조개 껍질을 갖고 놀던 어린 소년이 붉은 모래섬 한가운데서 숲을 발견해. 여길 가보니까 특이하게 생긴 붉은색 나무가 한 그루 있어. 소년은 이 나무 그늘에 앉았다 잠이 들어. 그리고 멋진 꿈을 꾸게 되지. 자크의 아빠는 조개를 수집하고 엄마는 아래쪽 선반에 분재를 하나둘 갖다 놓았다. 조개 껍질은 아빠고 나무는 엄마야. 어느 날 그녀가 아들에게 말했다. 두 가지 상징에 마음이 든든해진 꼬마 자크는 미소를 지으며 오른쪽 모로 누워 눈을 감았다. 비몽사몽간에 아이는 곁에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든 모습이 이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어. 긴장이 완전히 풀린 것 같아. 자크가 깊은 숨을 내쉬면서 돌아 눕더니 가속기를 밟는 자동차처럼 숨소리를 달리내기 시작했다. 과학자인 엄마가 아빠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아이가 인면에서 1단계 얕은 잠으로 넘어갔어. 궤도에 진입한 거야. 조용히 놔두는 게 좋겠어. 두 사람은 살그머니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8살 자크의 침대 머리맡 선반에는 이상 야릇한 조개들과 비틀거리고 휜 분재들이 빼곡했다. 자크의 아빠는 미니 해양 조각품들을 아들에게 선물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바다 조개만큼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건 없어. 꼬였다 풀렸다 하면서 이어지는 이 곡선을 보렴.
이 구불구불한 무늬와 색깔은 어떻고 세상 모든 게 바다 조개를 닮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미끈하고 미학적인 형태는 더 없을 거야. 카롤린 역시 나무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아들에게 알려주었다. 나뭇잎은 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일종의 기계라고 할 수 있어. 나무는 가지마다, 잎사귀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펼쳐놓지. 꼭 필요하지 않은 묵은 이파리들은 버리면서 자라. 높이 높이 자라야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작은 화분에서는 나무의 뿌리가 자랄 수 없죠. 어떠한 생명이든 그것을 담는 그릇이 반드시 있어. 제한된 공간 말이야. 그런데 생명은 모두 여기서 벗어나 자신을 확장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체계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 자크는 부모님이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설명해주는 시간이 좋았다. 그런데 9살이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었다. 가까스로 이불 밖으로 나와도 온종일 피곤했다. 당연히 학교 성적도 시원찮았다. 또래 아이들만큼 키가 쑥쑥 자라지도 않았고 툭하면 병이 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가래가 끓고 기침이 끊이지 않았으며 저녁이 되면 코가 막혔다. 교사들은 자크가 머리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수업 시간마다 꾸벅꾸벅 졸고 체육이라면 질색을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결국 교장이 자크의 부모를 학교로 불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드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딴 생각을 해요. 가끔 질문을 받으면 어리벙벙한 표정을 하죠. 항상 컨디션이 나쁘고 암송을 힘들어해요. 아이의 발육을 위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마그네슘도 먹이고 기억력에 도움이 되게 간류도 먹여보시죠. 비타민도요.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쉽게 처방해 줄 거예요. 분명히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집에 돌아와 카롤린이 남편에게 말했다. 자크가 자는 모습을 관찰해 보니까 안구가 움직이는 시간이 길지 않아. 애가 2단계 얕은 잠에서 3단계 깊은 잠으로 잠깐씩 들어가기만 하지 4단계인 아주 깊은 잠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그래. 깊은 잠에 빠지는 이 단계에서 기억이 저장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성장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말이야. 교장 선생님 말이 맞아. 치료가 필요해. 지금처럼 아픈 상태로 계속 놔둘 순 없어. 프랑시스가 의견을 밝혔다. 병이라는 단어는 말하지 못하는 고통에서 온 거야. 애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잠자는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르쳐줘야겠어. 9살짜리한테? 믿져야 본전이지. 이해할지도 몰라. 아니, 분명 그럴 거야. 이날 밤은 범선을 타고 붉은 모래섬에 다녀오는 얘기를 들려주던 아빠 대신 엄마가 나섰다. 그녀는 잠자리에 드는 아들에게 그림을 그려 수면의 기초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엄마 말 잘 들어. 자, 눈을 감아. 뭐가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틀렸어. 다른 세계가 조금 보일 거야. 아이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다른 세계요? 밤마다 네가 깊이 빠져드는 세계지. 아이가 다시 눈을 잠깐 감았다 뜨자 카롤린이 설명을 계속했다. 물속에 들어가서는 수면에서 멀어져야 해. 그녀가 백지 한 장과 연필을 집어들더니 종이에다 선을 그어 수면을 표시했다. 잠을 가상의 수영이라고 보는 거야. 네가 눈을 감는 순간 시작되는 입면 과정을 입수에 비유한 거지. 이게 5분에서 10분이 걸려. 이러고 나서 첫 번째 강화가 일어나.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1단계야. 느리고 아주 얕은 잠이지.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해. 옆에서 누가 말을 하면 다 들리고 이해도 되지만 대답하기는 싫어져. 귀 기울여 듣던 자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다음이 2단계. 느리고 얕은 수면이야. 여전히 말소리는 들리지만 의미는 이해가 안 돼. 단어들이 시끄러운 소리로 변하거든. 엄마는 숫자 2가 적힌 또 다른 수층으로 내려가는 소년을 종이에 그렸다. 이제 3번째 단계야. 느리지만 깊은 잠이지.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몸이 이완되고 호흡이 느려져. 그녀는 다시 한 칸을 더 만들어 3이라고 썼다. 밑에 한 층이 더 있어. 4단계.
느리고 아주 깊은 수면이야. 우리 몸이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단계지. 이때 질병에 대항하는 저항력이 생기고 성장을 돕는 물질이 생성돼. 낮에 배운 것을 기억에 저장하는 것도 바로 이 단계야.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중요하지. 이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해. 그녀는 숫자 4를 적고 바다 밑에서 웃는 얼굴로 헤엄치는 소년을 그려 넣었다. 그녀는 그림 옆에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선을 하나 세로로 그은 다음 90분이라고 썼다. 다 내려오면 한 번에 수면 주기가 끝나는 거야. 대략 90분이 걸려. 이때부터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언제든지 잠에서 깰 수 있는 상태가 돼. 만약 잠이 깨지 않으면 4개의 수층을 차례로 내려가는 잠수가 다시 시작되는 거지. 자크는 호기심이 담긴 눈치였다. 밤에 7시간 반을 자는 동안 이 강화 과정이 5번 일어나게 돼. 90분짜리 주기가 5차례 반복된다는 의미야. 문제없이 차례로 단계를 밟아 내려가면 4단계에 도달해. 그렇게 돼야 건강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키도 크고 병도 이겨낼 수 있어. 4단계까지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지? 자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해야 거기까지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면 곡선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엄마가 수면 감지 밴드를 손목에 채워줄게. 수면 곡선이 뭔데요? 네 수면 주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야. 자,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꿈나라까지 같이 가보자. 숨을 크게 쉬면서 긴장을 풀어. 눈을 감고 붉은 모래섬 앞바다로 잠수하는 거야. 아이는 숨을 참으려는 듯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아이의 눈을 살며시 내리쓸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는 거야. 처음에는 흠칫 몸을 움츠러뜨리던 자크가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경계심을 풀었다. 여러 번 자세를 바꾼 끝에야 겨우 몸이 이완되었다. 카롤린은 아들에게 첫 번째 수층, 즉 수면 1단계를 지나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자 자크의 호흡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2단계, 3단계를 넘어 4단계에 도달했다. 드디어 눈꺼풀 밑에서 안구가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 깊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다는 증거였다. 아이의 목이 뻣뻣해지면서 고개가 뒤로 꺾였다. 궁금한 얼굴을 한 프랑시스가 문턱에 나타났다. 카롤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됐어. 자크가 제대로 잠들었어. 솔방울샘이 세로토닌으로부터 멜라토닌을 만들어 분비하고 있어. 몸의 자연적인 유기화학 작용도 일어나는 중이야. 꿈을 꾸고 몸이 회복되고 있어. 베개를 움켜잡았던 아이의 손가락에서 서서히 힘이 빠졌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